반가워요, 교수님. 2주 만에 또 왔는데 해줘야죠. 예. 오늘 내가 보니까 그린 리버 킬러, 예, 그린 유명하죠. 리버 예. 연살인 게리 리치웨이 아니에요? 그죠? 뭐 게리 리언 리치웨이라고. 근데 나는 네. 그냥 게리 리치웨이 이렇게 썼는데 그린 리버 사건, 네. 그러니까 저 녹색강, 네. 뭐 그 사건이고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그 옛날에 양들의 침묵 보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 FBI 수사관이 그 렉터 박사인가 그 사람 찾아가서 렉터. 물어보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당시에 양들의 침묵이 원래 소설인데 소설. 충격을 준 게 어떻게 감히 연쇄살인범한테 다른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링을 물어보냐.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게리 리치웨이 네. 그래서 맨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이거, 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파일링 자체를 이 친구를 관련해서 그 프로파일링을 거꾸로 이제 요구한 사건이었거든요. 연쇄살인범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연쇄살인범이 프로파일링을 한 시리얼 킬러.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된 거죠, 그죠? 예, 프로파일링이 대상자가 된 네, 거지. 대상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 한 사람도 이제 FBI 협조한 연쇄살인범이었고요. 그렇지. 그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 이 사람 공식 이름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게리 리온 리치웨이. 예, 이렇게 돼 있고요. 1949년 2월 18일생입니다. 미국 유타주 그 큰 도시 있잖아요.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 예. 예. 그러니까 메리 리타와 또 토마스 리치웨이 엄마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 중요한 게 이제 보통은 아빠 이름을 이제 먼저 하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면 메리 리타가 먼저 나와? 메리 리타 다 먼저 나와요. 엄마가 센가? 예. 그래서 저가 요즘에 교수님 이거 공부하는 레드 퍼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교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기 문구를 똑바로 다 읽어라. 저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도 대학 다닐 때 들으셨겠지만 이 문구를 잘 봐야 되는 게 문구의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요. 이 사건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슬쩍 가리거든. 네. 그래서 아빠가 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리치웨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메리 리타가 먼저 나와요. 예. 이게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있겠지. 예. 그래서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태어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버스 기사로 네. 일을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이제 지금 나온 내용은 전부 다 이제 FBI 수사관들 앞에서 리치웨이가 너 어떻게 했냐 할 때 이제 자기 과정 삶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하잖아요. 그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찌질했다. 이게 핵심이고요. 아버지가. 네. 엄마가 훨씬 강한 엄마였고 아빠는 찌질했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기사로 이르면서 이 얘기는 해요. 자기가 교수님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강의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주로 성매매 여성이 많이 당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FBI 수사관이 너 왜 저기 성매매 여성만 주로 공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얘기는 이제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버스도 얻어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맨날 저 못된 XX들 지저분한 몸 년들. 파는 XX들 뭐 이래가지고 막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이게 이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어린 나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년기 얘기거든요. 유년기 때 성매매 여성이 뭔지 뭐 알 일도 없고 어린이가. 근데 아빠 차를 이제 얻어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항상 저런 애들은 인간 쓰레기다. 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치웨이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영향을 좀 일부 준 것 같다. 그러니까 형이 다 거의 확정되고 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차후에 너 왜 그랬니 할 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이제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하적 사고 체계를 가지도록 나한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그 FBI 수사관들 보고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나왔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 어머니는 백화점 점원이었대요. 그래서 JC 페니사라 그러니까 메리 리타. 네, JC 페니사의 영업사원으로 이제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외판하거나 이렇게 총판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엄마가 아주 그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이었대요. 의상에 관심이 많은가? 예,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정주부고 아이들 엄마고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도 유명한 게 완전히 그 성매매 여성들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스트리트 워커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이렇게 호개 가는 그 여성들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술집의 스트리퍼 정도의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다녀가지고 짙은 화장하고. 네 화장도 그러니까 거의 할리퀸 아시죠? 예. 예. 버즈 오브 프레이 나온 할리퀸 있잖아요. 저기 조커 애인. 그 정도로 진짜 아우, 화장을 씨, 하고 다니는. 무서워. 그건 무섭던데 오히려. 근데 그게 또 아니 저도 사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일본에도 이런 거 비슷한 게 자루라고 아시잖아요. 자루. 예, 이렇게 막 이렇게 황금 색깔 칠하고 다니니까 그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엄마에 대한 오해가 있었대요.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마치 성매매 여성처럼 예, 꾸미고 지나가다 보면 저 여자 뭐 이런 표현 술집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하는 게 자기 입장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되게 좀 자기를 이렇게 팔색조 같이 화장을 하고 꾸미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성성이 강할 줄 알았는데 여성성은 또 안 강해? 에 그러니까 뭐야 그거? 그러니까 이 희한한 거니까 리치웨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껍데기를 쓴 남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니찌웨이가 혼란스러웠겠네요. 되게 많이 혼란했겠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장 역할이라고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외관상으로는 어머 이러면서 막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이게 목소리도 바뀌나? 막 상남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리치웨이도 교수님 계속 제가 하면서 교수님도 공감하시지만 가정사가 편탄치는 않아요. 네, 경제적으로 그런 좀 어려워가지고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횡포가 되게 심했는데 특히 이제 그 삼형제가 다 맨날 두드러 맞았대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버지가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두드러 맞았고 폭력적인 여성이구나. 아빠도 뒤지게 맞았대요. 아빠도 얻어 맞고 네. 아빠가 애들 앞에서 얻어 맞고 그러면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면 엄마는 거의 절대적인 사람이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이게 서열이 그냥 정해져 버렸네. 그렇죠. 서열도 정해졌고요. 교수님 플러스 알파로 또 떠오르시는 거 있으잖아요, 교수님. 이제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예, 엄마가 나중에 작용하죠 그거. 그러니까 리치웨이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하게 맞았다예요. 그냥 엄마가 그냥 찰싹찰 때리는 정도가 훈육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남자 넷이 쪽도 못 쓰고 뒤지게 맞았다 이거죠. 여성에 엄마한테. 대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구만. 네. 그리고 또 그 상황 하에서 그 여기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이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이제 교수님 1, 2, 3 세 가지로 해놨는데 1번으로 분석한 게 뭐냐면 리치웨이가 여성에 대한 강한 분노심과 복수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1번. 네, 계속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지, 때렸으니까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매매 여성이랑 거의 유사한 식의 진짜 너무 좀 요란한 거 외모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대상 선정의 영향을 그렇죠. 준 거네.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이 엄마인데 자기가 우울한 유년기나 아동기를 보냈는데 그거랑 똑같은 모양새와 차림새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게 대상 이번 선정. 이게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잖아요. 그렇지. 우울하게 보냈는데 그게 이제 엄마 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유영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그 인생의 우울함에 있어서 여성이란 게 좀 있었다 이런 게 얘기한 식으로 그거와 유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나와요. 이게 원인부터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사건이랑 답도 비슷하니까 야뇨증이 있었대요. 야뇨증. 네, 근데 대표적인 교수님 이게 많아요. 오줌 연쇄살인범 중에 연살인범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예, 불장난하고 저 밤에 오줌 싸는 거는 예, 그 조사해 보면 한 75% 이상이던데요. 그 연살인범들 전부 통계내는 거 보면 그 과민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줌 싼다며요. 아, 스트레스상으로요. 그래서 저기 미국 자료를 좀 주로 봤는데 네. 미국 자료에 나온 게 그냥 대놓고 그냥 공식화해서 나오더라고요. 야뇨증이 있는 경우는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이 많다. 맞아요. 교수님 말씀 방화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씀도 들어가 방화 있더라고요. 들어가 그래서 있고. 네. 아예 단언을 하더라고요. 네. 자료에서. 그래서 야뇨증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나왔다. 저 이것도 하나 배웠고요, 교수님. 근데 이제 문제는 13살까지니까 만 13세니까 교수님 우리나라라면 14세, 15세쯤 되잖아요. 어린애인데, 중1인데. 근데 이때 다 큰 놈이 이제 야뇨증에 걸려 그 엄마는 자기가 원인인 것도 모르고 애가 수시로 오줌 싸니까 또 그거 오줌 싼다고 때리나 보다. 예, 그래 패고 오줌 싸면 또 패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나 미치겠네 진짜. 예, 그럼 그 오줌 싸는 거 안 고쳐질 거 아니에요? 안 고쳐지죠. 더 싸지. 더 싸지. 예. 그러니까 이래 맞고 저래 맞고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씻겨야 되잖아요. 교수님 젖었으니까. 그치 씻겨야지. 근데 이제 공개 처형을 한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리치웰 데려다가 개망신을 주면서 씻겨? 예.
뭐 남편하고 애들 다 보는 둘 형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야이 파라고 이 새끼 또 오줌 쌌다 그러면서 보는 데서 막 예, 때리고 접해고 이 사람 그거 정말 나쁜 그 교육 방법이거든요. 이거 한마디 해주셔야 돼. 이게 진짜 이 엄마한테. 그래갖고 뭐 창피해 죽겠다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옛날에 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가 뒤져라. 그러니까 교수님 옛날에요. 그 이 전 조선 시대에 대해서 또 투영이 되는 게 우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 맞아요. 옛날 키 씌운 거 있잖아요. 네. 오줌 싸면 이게 키 네, 씌우고 저를 저기 소금 들어가고 키 씌워서. 그거 범죄자 양성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거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 지금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그거야말로 지금 염 교수님 말씀하신 공개, 처형 아니에요? 공개 망신. 예, 동네 공개 처형이죠, 완전히를. 그렇잖아요. 동네마다 이거 키 씌우고, 그릇 들고 소금 묻어오라고. 그럼 그 강박이 더 심해져서 오줌 더 싸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야뇨증이 좀 있었어요. 예. 제가 저도 한 8살까지 있었어요. 아니, 그건 근데 매일 싸는 게 아니라 가끔 싸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소금을 얻어오라고 시키는 적이 있거든요. 몇 키 번. 씌워서. 키는 없으니까 저희 때는 시골에는. 이웃집 가서 키 소금 묻어오라고. 이제 옛날 집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간다 했더니 저 터질 것 같으니까 또 가가지고 이게 옛날 바가지 아세요? 주황색 바가지 이거 들고 와서 아줌마 소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도 저 박는 거예요 이 새끼야. 어디 큰 놈 이러는데 나중에 제 기억으로 옆에 집에 중학교 2학년 형 있잖아요. 그때 빠박이었거든요. 저 어릴 적에는요. 중학생 때 우리 머리 빡빡 깎았잖아. 그 때문에 검은 카라 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 형이 한 번 온 거예요. 그때도 제 기억나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자 생생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본인한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네. 그러니까 오줌 싼다고 때려. 또 뭐 때리고 나서 또 오줌 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리찌웨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울한 거. 제가 뭐 연쇄살인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였고요. 특히 수사관에서 FBI 수사관하고 프로파일러한테 뭐라고 진술했냐면 진짜 내가 엄마 앞에서 빨가벗겨지고 두드러 맞고 해갖고 엄마가 막 그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생식기를 지목을 하면서 저거 쓰지도 못할 거 저거 뭐 소변만 뿌려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상처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공감이 되는 영역이 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뇨증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교수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FBI 범죄심리 분석관들은 야뇨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야뇨증으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오줌을 못 가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불안 증세까지 이어오고 정서적 불안이 오고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 감정이라는 걸 통제하는데 이 그 과정이 이제 유년기나 청소년기 초기에는 자기 감정 있잖아요. 분노나 이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야뇨증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이걸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삭제가 된다 이런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찌웨이 같은 경우도 야뇨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영향이 좀 돼 있는 사례가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찌웨이가 또 황당한 게 뭐냐면 IQ가 너무 낮아요. IQ가 80이에요. 아이고 2자리네 말 그대로. 네. 90도 아니고 80이에요. 아, 그러면 공부를 엄청 못했겠네 머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뒤에 교수님도 저기 수사 강의할 때 이런 사례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범죄지능은 상당히 뛰어나요. 뒤에 내용 범죄지능은? 네, 뛰어난데 뭐 IQ가 80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범죄지능도 일정적으로 기본 지능하고 그렇죠. 연계가 있는데 IQ는 80이 나오고 학교에서는 범죄지능은 뛰어난 게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교수님 난독증이 있었다는 얘기죠. 잘 못 읽었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독증은 아시겠지만 독자가 독서할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거에 애를 먹는 증상을 그러니까 난독증이라고 집중적으로 뭐 책 같은 것도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뭐 대화하고 하는 건 되는데 학업을 하는 데는 난독증이 이거 진짜 완전 쥐약이거든요. 그럼 IQ 검사도 난독증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올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는 나오죠. 거죠. 그쵸.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유급을 2번이나 했대요. 이것도 또 스트레스였대요. 그렇지 공부 난독증 때문에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유급을 당한 거예요, 계속. 얘는 계속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네. 네, 그래서 유급을 2번을 당했답니다. 2번을 당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3년제면 이제 1학년짜리 후배들하고 같이 졸업하는 학교를 그렇지. 다녀야 되는 애들하고 이런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한테 굴욕적이죠. 굴욕적이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그래서 교수님 이것도 좀 비껴가면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꼴은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2학년 때. 그 형이 원래 3학년하고 친구인데 근데 이 형이 저희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형이라고 안 부르면 계속 때려가지고. 그것도 지 친구들 시켜서 또 혼내. 또 3학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랬다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저희 때 꿇었다고 표현하잖아요. 플러스 1년 꿇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왕노릇을 하려는 거라.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졸업은 같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4명이 짠 거예요. 졸업식 날 저 새끼 한번 혼 좀 내자 그래가지고 붙들어 놓고 야 이 새끼야 그랬더니 너 왜 형이라고 하네 그랬더니 졸업하는데 이 개새끼 3학년들 이미 졸업했잖아 막 그랬더니 저런 거예요. 넷이 포위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 선배 우리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자괴감이 느껴졌대요. 후배들하고 어떻게 같이 다니고 동기들은 위에 고학년이고 이러니까 세 보이고 싶었대요 무조건. 그러고 싶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 리츠웨이는 뭐 동급생들 공경한 건 아니지만 이 영향을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그걸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알량한 자신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16살 때 이게 저기 사건 수사로는 결과는 안 나왔고 피해자 확인이 안 됐는데 살인 미수를 첫 번째 저질러요. 뭐 16살 때? 네. 지나가던 6살 남자아이인데 소년을 유혹을 해서 숲속 근처로 끌고 갔고요. 거기서 그냥 들던 흉기로 그냥 배를 쑤셔버린 거예요. 이유 없는 분노를 어린애한테 약자한테 투사한 거네. 네. 그래서 나중에 수사관한테 여죄 관련돼서 편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피해자를 수배했지만 뭐 그분이 돌아가시진 않았대요. 이 아이가. 안 죽은 게 다행이네. 예, 예. 근데 이제 얘기상으로 뭐냐면 간까지 뚫린 것 같다 이렇게까지 리츠웨이가 진술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칼이 빠지는 순간에 검은색 피가 나왔다. 맞아요, 교수님? 정맥하고 이제 저 동맥 저 피는 좀 다르니까요. 네, 배를 찔렀는데 그래서 다행인 건 아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피 닦아주고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역시가 또 확인이 안 된 건데 그 즈음에 16살 즈음에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애를 또 죽이고 싶더래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밑에 다리를 잡고서 있잖아요. 감아가지고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익사시킨 거야? 네, 익사시킨 거예요. 제가 눌러서 죽였다고. 진짜 악마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 주장일 뿐이긴 한데 이거 확인이 안 됐구나. 네. 그리고 이제 69년에 이제 6월에 타이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어떻게 어거지로 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 8월 18일에 해군에 입대를 해요. 해군. 네. 해갖고 베트남전에 파병이 됩니다. 이거 베트남전 용사네. 네. 참전용사예요. 그래서 보급선 있잖아요. 육군들 보급해주는 해군이니까. 예, 복무를 하는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베트남전은 해군은 거의 싸울 일 없잖아요. 공군하고 육군 싸움이었잖아요. 보급품만 계속 날르니까 보급품 빙당도 엄청 쳤을 거고. 네. 그랬겠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해군이 좀 짭짤했대요. 교수님 말대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해군이 다 갖다 주니까. 나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보급선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또 달러를 많이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일반 여성이나 성매매 성매매 여성하고 뻔하다. 거의 매일 일을 벌렸대요. 그렇겠다. 예. 근데 이제 이러면서 성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관념이 생겼겠죠. 왜 여자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임질하고 매독을 군생활 내내 매달고 다녔대요. 그러겠지. 그 당시 그 굉장히 예. 성병이 만연했을 때.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해 그러니까 69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 70년에 이제 휴가를 나와서 결혼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8월 15일 날 19살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클라우디아 크레이그하고 결혼을 해요. 아이고. 근데 결혼하고 다시 베트남에 갔겠죠. 그러겠지. 예, 갔는데 군인 신분이니까. 예, 근데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19살짜리하고 결혼하고 가버리니까 또 한참 싱싱한 나이에 예. 그냥 딴 사람 남편 못 만나니까 딴 사람 만났구나. 예, 그래서 이제 파탄이 바로 납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수록 자꾸 여성에 대해서 미움이 쌓여가고 있네. 지금 1년의 과정 여기까지만 와도. 그렇죠. 교수님 그죠? 정확하셔요. 예. 뭔가 자오장 꼬이는 게 다 여성이에요, 지금. 그죠? 일이 안 되는 게 다. 그러니까 또 혹자는 그 범죄자 중에 또 어떤 경우는요. 지가 문란한 성생활에 갖고 임질이나 매독 걸리는데 그거를 또 여성들 때문에 자기가 그 성병이 걸려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여성들을 공격하는 범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성병 걸려가지고 키우는 놈도 있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연살인범 중에는. 예. 예. 그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1971년 7월 23일 날 제대를 합니다. 이제 2년 딱 복무했대요.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다 시애틀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또 웃기는 게 경찰 시험을 봐요, 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왜 연살인범 새끼들은 거의가 경찰 시험을 보려고 그래. 유영철이 새끼도 시험을 봤었잖아요. 네, 많잖아요. 저번에도 사건 중에 하나 또 경찰관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제히가 경찰관 시험을 봤는데 이 당시에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월남전 참전 용사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고에서 우선순위가 됐대요. 경찰관들이. 가점이 있겠죠. 예, 베테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근데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됐대요. 예. 하자가 있다고. 예, 고등학교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했는데 뭐 IQ 가지고 차별한 것. 그것도 군대 생활을 했으면 IQ와 관계없이 생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트럭 공장에 취직을 해갖고 자동 그 트럭 도장공 있잖아요. 색칠하는 예, 수리하고 이거를 이제 도장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73년도 12월 14일에 두 번째 부인인 마샤 윈슬로하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요. 네. 여태까지는 좀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1975년 9월 15일에 아들 매튜가 있는데 이 매튜를 끔찍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매튜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가족을 꾸리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돌변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그래갖고 교수님 그 복음주의 아시죠? 제일 센 거잖아요. 원리주의? 네, 복음주의 사상에 빠져갖고.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얘기해요. 네, 맞아, 그거래요. 그거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거. 기도 시간 칼같이 지키고 어이구, 예배 시간 위반하면 안 되고. 해석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부인은 나중에 얘기가 이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남편도 쓰레기야 그러면 뭐라니? 나 안 믿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겠지. 네. 원리주의자인데. 아유. 교회 가갖고 봉사활동 죽기 살기로 하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있잖아요.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펑펑 울고요. 막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매튜에 대해서 학대는 안 했는데 가장 강건한 게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 쓰레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계속 강요를 했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엽기죠. 왜? 이 이후로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이런 식으로 종교 신앙생활이 본인한테 제어적 통제적 역할을 했다면 우리 범죄예방론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의 역할. 그럼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거의 집사급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자마자 뭐 울거나 통곡하거나 방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도 있어요. 뭐 우리 뭐 알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도 했다고 하고. 완전 광신도네.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부인한테요. 자원봉사를 강요를 했는데 강요해요.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뭐냐 성노동자라고 불리잖아요. 즉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매 남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교화하는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와 같이 이거에 주도적 역할을 하라고 무조건 강요를 했대요. 성매매 여성들은 무조건 구조해야 될 정말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니까 여보가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부인이 이제 우리 남편의 이상한 점이 있긴 있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공공장소에서 자꾸 성관계를 요구해서 했대요. 자기 마누라한테? 예. 막 공원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화장실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도 하고요. 막 이상한 자꾸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응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요구하니까. 근데 이거는 내 남편이 유일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키지 않게 몰래 하는 성관계 있잖아요. 이런 성향을 많이 보였다. 이런 내용까지는 부인은 통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범이 그러면 이제 발현되는 거네 서서히. 그렇죠. 부인한테부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2년 7월부터요. 1988년 말까지 대충 하면 한 6, 7년 되겠죠. 그러네. 이때부터 10대에서 30대 여성 추정상으로는 100명 넘게 죽인 걸로 봐요. 추정상으로. 근데 이제 드러난 숫자는 이제 49명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49건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고속도로 주변을 배회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게 이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본격적으로 범행이 시작이 되는 게 82년도부터 시작돼요. 네, 교회 82년. 신치하고 4, 5년 뒤에. 야, 내가 경찰 들어오던 해인데. 아 그래요? 82년이. 오, 짬밥이 엄청나시네요. 82년 4월 30일 날 내가 경찰 들어왔어. 선사시대 경찰이시네요. 선사시대 진짜.
그때는 뭐 저기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82년 7월부터 교수님 88년 말까지 올림픽 열리는 해까지네. 네. 우리나라. 예. 그래서 딱 6,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고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100여 건 정도 발생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48 플러스 하나에서 49건 정도로 보고 이거 뭐 있는데. 살인 기계네. 네. 왜 그러냐면 교수님 앞에도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교수님 분석해 주셨잖아요. 뭐냐면 성매매 여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때 교수님 말씀해 맞아요. 주셨다니 그걸 사회적 관심이 없잖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가정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찾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공격을 했다면 그 건수가 다 맞아요. 실체가 드러났을 텐데 그러니까 진나오 가출한 애들. 예. 또 고아 성매매. 고아 공화 출신으로 성매매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에이. 이게 좀 어떻게 다 못 드러난 겁니다.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수님 그 고속도로 주변에 배회하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트럭 기사나 저 차량 기사한테 성매매 하려는 여성들. 네. 그러니까 그 대형 트럭 있잖아요. 그 대형 컨테이너 뭐 이런 대형 거. 트럭에 유조차. 많아요. 그 교수 옛날에 많았대요. 미국에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고요. 있었다며, 교수님. 네, 많았죠. 바카스 아줌마도 거기 우리나라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게 이제 미국은 초창기에 예. 큰 트럭으로 얼마나 뭐 동부에서 서부로 가고 그러면 엄청 풀로 실어가지고 며칠 그렇죠. 가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갖고 고속도로에서 서가지고 성매매 여성들이 손에서 이제 들어가갖고 트럭 내에서 성관계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 시기 이게. 아 이게 그러네요. 80년대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수님 저기 뭐 이렇게 트럭 서 있는데 그 아줌마들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카스 아줌마들. 아 똑같은 거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색을 했고 자기 집 또는 이제 트럭 있잖아요. 이 친구가 트럭을 몰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트럭의 공간이 넓은가 봐요. 교수님. 넓죠. 운전대 뒤쪽에 그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관계를 한 다음에 돈 줄 것 같이 꼬시고서는 교살, 목졸라서 나살하는 죽여버리는구나.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에서 타코마 국제공항 주변에 그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렇게 습지가 있는데 그 앞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네. 그린 리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린리버 사건이죠. 예, 여기다만 집중적으로 다 시신을 갖다 벌어가지고 이 그린 리버 킬러라고 언론에서 아예 지목을 해서 이름을 네. 만든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 아까 제가 아들이 하나 이쁜 애 있었다고 매튜. 그랬잖아요. 예. 이 매튜가 그림을 좀 그렸나 봐요. 그래서 그 그림 그려는 거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야 유부남인데 우리 아들이 이런 그림도 그리거든. 아빠 들고 다니라 들고 다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빠가 아들 얘기를 한다? 그럼 저 사람이 뭐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겠네. 그렇죠. 성향을 몰라도. 그냥 저 가족 간의 돈독한 모범적인 가부장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호순이하고 같은. 강호동 어떻게 했어요? 강호순이는 지 차에다가 개하고 찍은 사진. 아, 그 개사진요? 그 개 사진 탁 찍어서 대체로 저개 기르고 이렇게 아이들 이뻐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없잖아요. 네. 강호순이 수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네. 그죠? 예. 그래서 그 그걸 그림을 보여주는구나. 예, 트럭에다 놓고 보여주면 이제 여성 입장에서 이 그림 뭐예요? 그러면 와 우리 매튜 아들이 그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FBI 수사관들에 얘기한 게 그 사람 여자들이 당신 경계하지 않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린 그림 보여주니까 거기서 그냥 휙 넘어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쁜 놈 유인 방법이 유인 방법. 그러니까 교수님 IQ 80은 아닌 것 같죠. 아 절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린리버 근처에다 막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강이 되게 긴가 봐요. 근데 버렸는데 갑자기 살인 충동이 또 뛰어오르더래. 이제 살인 충동이에요. 이제는 성폭행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살인 충동이 막 뛰어오르는데 자기 입장에서 지금 또 살인을 저지르면 이전에 한 살인하고 몇 차이 인터벌이 짧으니까 자기가 잡힐 것 같더래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수사관은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시신 묻은 데나 유기한 데를 찾아가서요. 그 시신이 있잖아요. 묻은 데 있잖아요. 그걸 파내가지고 시간을 했대요. 이 시간. 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만족했대요. 왜 내가 한 명은 덜 죽였다. 한 명을 덜 죽였다. 어. 악질이죠. 이게 사람 이게 새끼. 여기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수사관들이 거의 뒤로 넘어간 대목이 그러겠네 대목이에요. 이거. 아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대요. 너 살인 충동이 올라올 때 어땠어? 그러면 내가 다 했으면 몇백 명도 더 죽였는데 내가 안 돼가지고 시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시간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노상에 버린 시체도 있어요. 교수님 뒤에 사진이 좀 많은데 그 노상에 버린 시신 앞에서요 그냥 자위행위도 했대요. 네, 그걸로 그냥 퉁 친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교수님 처음에는 줄 같은 걸 안 썼어요. 그냥 교살당한 상태에서 시신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자꾸 묶어 있거나 목에 줄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리찌오이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목 졸라서 하는데 편했는데 나중에 막 덤비고 나한테 하니까 막 얼굴에 상처 긁어버리잖아. 네, 긁어버려. 보들거리면서. 상처가 많이 났나 봐 흉터가. 그래서 내가 아파갖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앞에서 겁주고 뒤로 묶든가 하고 성폭행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주요 범행을 보면 82년 7월 15일에 두 명의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그린강을 가다가요. 한강 고수부지식으로요.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시체가 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요 놀래갖고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이 16살이었고요. 아이죠. 어린애네. 예, 웬디리 코필드라고 해서 7월 8일 날 실종이 됐는데 7월 15일 날 이된 시신으로 발견되고요. 이때부터 교수님 이게 인터벌 너무 짧아요. 보시면 그 다음에가 7월 17일입니다. 이틀 지나서죠. 82년. 근데 지젤 앤 로브 본이라는 여성인데 17세 성매매 여성이래요. 성매매. 예. 근데 이 친구가 교살된 채로 발견이 되고요. 실종은 이제 17일 날 됐는데 9월 25일 날 발견되고요. 82년 7월 25일 날 23살의 데보라린 보너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고 8월 12일 날 또 교살된 채로 또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짧네. 그러니까 15일 날 하나, 17일 날 하나, 25일 날 하나 이렇게 된 거죠. 막 그냥 며칠 사이에 막 죽이네. 이거 교수님 거의 램페이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이거. 그리고 8월 15일 날 또 해요. 어우, 20일 지나서. 이때는 또 황당한 게 뭐냐면 한 청년이 그린강에서 이제 뭐 요트를 타고 있었는데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가다가 스톱이 되더래요. 뭐 걸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봤더니 뭐가 큰 게 걸려있더래. 이게 제가 볼 때 모터에 스크류에 걸렸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잠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풀으려고. 예.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 경악을 했대요. 마네킹이 하나가 딱 걸려있더래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놀라갖고 이제 경찰에 가서 후차닥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신고한 거예요.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모르는데 경찰이 왔더니 사람인 거라. 아, 이놈이 죽여갖고 물에 던진 거네. 예, 이 여성은 82년 8월 12일 날 실종된 16세의 오팔 샤르메인 밀스라는 여성으로 또 밧줄에 교살된. 이게 거의 뭐 한 달, 뭐 3일 간격 막 이러네. 그 뭐 거의 냉각기가 없네 그냥. 그러니까 초기에 내 거는요 교수님 거의 20일 뭐 이틀 이내 막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 났죠. 그래갖고 그게 킹 카운티 관할이랍니다. 여기 그린 리버가요. 도저히 안 돼갖고 내 건 연타로 터졌잖아요. 그래서 FBI에다 도움을 요청해갖고 합동 특별 수사본부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언론사 다 불러가지고 우리 FBI 수사관하고 킹스 카운티하고 스테이트 폴리스하고 다 와가지고 우리 최고의 수사관 모여갖고 지금 수사할 거거든. 딱 하는 날 두 건이 또 발견돼요. 참 미치겠네. 그래서 교수님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이제 마샤 페이 체프먼하고요. 그다음에 신시안 장힌즈라고 해서 두 명의 여성이 그날 시신으로 바로 발견됩니다. 합동조사본부 만들어갖고 우리 운영하겠다고 얘기한 순간에 그냥 이 두 명의 여성이 바로 시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수님 속된 말로 이제 융단 폭격 당한 거예요. 이제 시신으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 뭐 발족하는 날 살인 사건 두 건이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네, 내 건 터졌지. 거기다 합동조사본부 FBI 수사관까지 해갖고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두 개 시체 또 발견됐죠. 이러니까 난리도 아닌 거죠. 혼비백산했겠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지금 위에 사진 보면 이게 좀 약간 짧은데 여성이 그냥 그 길바닥에 널브러 놓은 거예요. 그냥 강가에다가. 그냥 옆에 쓰러진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예 은폐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FBI하고요. 주 경찰하고 킹 카운티에 있는 수사관들이
이 살인범이 우리하고 전쟁을 선포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전시하는 듯이 보였으니까. 예, 그냥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잠자는 식으로 조깅하는 여성이 죽은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교수님 지금 벌써 6명이 나왔잖아요. 6명이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 뭐 담배꽁초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발자국부터. 근데 동시다발로 발생하니까 이 당시 감식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증거자료를 전부 다 채집하거나 분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펜스 쳐놓고 그냥 그린강 근처에 오시면 목숨 잃어요. 오지 말아요.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 되니까 투망식 수사라고 있다며요. 교수님.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금을 던지는 식으로 한다며요. 그래가지고 이 그린리버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탄 사람 다 용의자로 그냥 해놔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싹 다 하니까 이게 또 시끄러웠고요. 이렇게 됐던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리치웨이가 나중에 수사관들한테 얘기해. 너네가 나 못 잡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너네 그 시신 옆에 있는 담배꽁초하고 그 껌 같은 거 너네 다 주웠지 그랬더니 수사관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냐? 그거 내가 다른 동네 가서 남이 씻던 껌하고 남이 버린 담배꽁초. IQ 80의 얘기는 아니지. 예. 네. 심지어는 뭐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 주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해서 막 집어 던졌대요. 수사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대요. 교수님. 당시에 뭐가 막 나오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이게. 참나. 그러니까 이 리치웨이가 바보가 아닌 게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할 때마다 딴 데서 주워온 그 다른 사람의 유전자가 묻어 있거나 지문이 묻어 있거나 주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뿌려댄 거예요. 뿌려대니까 뭐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점을 찍고 90년대까지 좀 이어지다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1982년하고 2001년에 두 번 체포가 됩니다. 성매매는 계속 했나 봐요. 성매매는. 네, 체포가 됐는데 이 위에도 3번의 그 살인 용의자로 약간 얘가 혐의점이 있다고 해서 체포가 계속되고 조사가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DNA 없었으니까. 예, 뭐 혈액형도 정확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그게 안 됐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좀 문제였대요.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독실한 집사인데 얘가 무슨 살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 압력이 엄청났대 지역사회에서. 교회 권력한테 줬고. 예.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해 보이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83년에 잡힐 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사건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때 잡힐 뻔했어요, 실제로. 1983년도 4월 30일에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마리 멜 바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18세 성인이죠. 미국 기준으로는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납치되는 걸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웨이트리스니까 이제 서빙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러 왔는데 갑자기 이거 휙 하고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야. 그 남자친구가 놀라고 따라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큰 트럭에 낚아채서 간 거예요. 그러고 추적을 했는데 이 트럭이 원체 쏜달같이 달리고 밤이다 보니까 놓쳤대요. 놓치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마리의 아버지 있잖아요. 장인어른 된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가서 얘기해갖고 아버지 지금 딸이 좀 잡혀갔다고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뒤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그 리치웨이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그 트럭 똑같은 모양의 트럭이 실려 있더래요. 서 있더래요. 야, 그거 뭐. 괜찮죠? 여기까지는. 경찰한테 연락하면 그냥 바로 리치웨이 따겠네. 예.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신고했는데 리치웨이를 체포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일단은 거기도 뭐라냐? 경찰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경찰에서 1984년 공식적으로 이게 나중에 언론에 나와요.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범인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리고 여성이 거기 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하거나 뭐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괜히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DNA가 없으니까. 네. 문제는 지금 이게 83년도 사건이잖아요. 안타깝지만 2003년도 9월 26일에 뼈 조각으로 발견이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확실히 죽은 네, 리치웨이가 한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당시 그 범죄 전문가들이 이 당시가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 경찰에서 소극적으로 너무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종의 좀 어떻게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이 상황이에요.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버렸네. 네.
그게 무성의한 수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84년도로 넘어갑니다, 교수님. 넘어가서 그린리버 사건 또 용의자로 또 지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경찰들도 리치웨이에 대해 약간 좀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또 통과하거나 이런 게 보였을 거 아니야. 예, 현장 예. 댕긴 사람 뭐 목격자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교수님도 옛날에 수사하시다 보면 자, 범인은 맞는데 증거는 없는데 저 초기 오시면 그냥 가만히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은밀히 감시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서도 여길 태운 거죠. 태웠는데 거짓말 탐지기 태웠더니 뭐냐 다 진실로 나오는 거라.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도 문제 있는 거네. 예. 그래서 이걸 경찰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놈 새끼 태우기만 하면 거짓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교수님 이게 거짓말 탐지기 초기에는 거짓말 계속한 걸로 나오면 법정에서 어느 정도 증거자료 인정이 됐다며요. 지금은 안 되지만. 요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요게 안 된 상황이었고요. 참 이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85년도로 또 1년 뒤에 갑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놈이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야지 호흡이 가퍼지고 맥박이 쿵탕쿵탕 뛰고 땀이 줄줄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원리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건데 얘한테 거짓말 탐지기 하면 뭐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 10원어치도 없는데. 심박수가 그냥 정상이었겠죠. 정상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정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죠. 뭐. 그냥 연살인 보면 거짓말 탐지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그러네. 예. 거짓말 밥 먹다시 하니까.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리치웨이가 이제 또 결혼을 또 해요. 세 번째 결혼. 네. 그래서 주디스 모슨이라고 해서 만나는데 이게 또 웃겨요. 이 모임이 뭐냐면 그 고아들을 지원해주는 그 모임 있잖아요. 아, 이 새끼 위장은 잘하네. 예, 이거가 그래서 저 파트너스 위다웃 뭐 페어런츠 이래가지고 요게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만난 자원봉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88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뭐 좌우지간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슬슬 이제 과학 수사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80년대 후반. 예,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슬슬 이제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1987년도에도 또 다른 수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치웨이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체포를 했고요. DNA 검사를 위해서 타액 샘플하고요, 교수님. 그다음에 뭐 이 기타 여러 가지 샘플을 다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또 DNA 기술이요. 그 지금 같지 않아 가지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피해자도 살아있는 DNA여야 되고 이쪽도 살아있는 DNA여야 되는데 대부분 죽은 DNA니까 지금은 죽은 DNA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는데. 그러니까 분석 기술 자체가 그때는 부족한 거네. 네. 그냥 수집만 할 뿐이지. 조금이라도 부패하거나 훼손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지. 예. 씨약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DNA 기술이 나오니까 이 87년도가 교수님 이게 그 거의 초기 단계거든요. 맞아요. 유전자 초기에, 감식이. 초기.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리치웨이를 찍었다고 봐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까 교수님 그 거짓말 탐지기도 기기 오자마자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DNA도 나오자마자 쟤한테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얘는 감흥이 있었던 거죠. 수집은 해놓은 거만 이놈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저기 일치로 안 나오니까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제 이제 체포가 되냐. 교수님 그 2001년 있잖아요. 맞아, 87년도에 타액을 채집을 했고요. 1987년도에요. 2001년 되면서 기존에 뼈로 나오든 뭐든 DNA 유전자 네. 파편이라도 있으면 대조하는 기술이 이때 맞아요. 나왔답니다. 맞아요. 맞죠, 교수님? 네. 그래갖고 이게 2000년 나오면서 이때 최초로 적용한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웨이 최초로 적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적용해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 신기를 나왔으니까 저번에 안 됐지. 예, 한번 대조해봐.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빙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래갖고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수사하고요, 영장 치기 시작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2001년 11월 30일에 역시 트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똑같이. 그래서 저 트럭 공장에서 체포하고 구속되면서 이제 검거가 된 거죠. 이러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이제 2001년 11월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2년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뭐 어렵잖아요. 예. 숫자도 많고 피해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뭐 7, 8건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 교수 추가 뜬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뜨잖아 계속. 예, 추가 뜨고 또 추가 뜨고 또 떠오르고 예.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거죠. 뭐 하려면 또 올라오고 하려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8 이게 2년에 걸쳐서 재판이 이렇게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확실한 게 4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얘가 막강해요. 엄청나네. 이런 저 피해자 유족분들은 죄송하지만 카운슬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교수님 아시겠지만 뭐 80명을 죽인 걸로 추정됨, 뭐 40명을 죽인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법원 확정 판결로 48이면 이거 역대급입니다. 엄청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네, 그래서 2003년 12월 18일에 킹 카운티가 거기 발생 지역이잖아요. 그 고등법원에서 48명을 연쇄하에 살인한 걸로 해서 480년을 선고합니다. 뭐야, 두당 10년씩이야? 예. 네. 그것도 교수님 감형된 거예요. 감형된 거? 네. 왜 감형이 됐냐? 49번, 제가 아까 49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48건까지 유죄가 나왔고요. 이거 형 선고 딱 때리기 전에 하나가 또 뜬 거예요. 아, 하나가.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신은 나왔는데 유전자하고요. 이 증거 자료가 리찌가 안 맞는 거예요. 얘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리찌한테 갔대요. 가갖고 야, 한 건 더 떴어 그러니까 리찌가 그러더래요. 좀 깎아주지 이러더래요. 그럼 내가 해줄게. 그 플리바게닝 아시잖아요. 유죄 인정 협상 있잖아요. 플리바게닝 나오잖아요. 검사가 어차피 300년 이상은 나오니까 종신 아니에요. 죽고 또 죽어야 되니까 좀 깎아줄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내가 안겨. 이래갖고 49이 된 거예요. 진짜 또라이예요. 기소는 48명으로 하고. 네, 그래 49명 추가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49명까지 해서 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FBI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파봐야 되냐 그래갖고 사건 종결을 안 하고요. 일단은 이제 형은 끝났잖아요. 완전히 받았으니까. 그 다음 사건에서 미친 듯이 또 추가를 해본 거예요.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얘가 뭘 하냐면 참 말도 안 돼. 내가 기억나는 것만 71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강에서 5명이 추가로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이 리치웨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증거, 물리적 증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5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친구가 그 처음에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베테랑이었다.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월남전 참전용사. 예, 국가를 위해서 월남전 참전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교수님 듣기로는 부유층이 그 군대를 많이 뺐대네요. 그래서 반전운동이 심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시장 자식들이요 어떻게든 수단방방하니 군대 빼갖고 베트남전을 안 갔대요. 그래서 베트남전 간 친구들 중에 평균 학력이 중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어쨌든 전쟁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진전쟁이긴 하지만 베트남전 갔다 왔으면 전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과연 저랬겠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센 교회 하는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거 완전 금욕적 생활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완전 모범 범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옛날 옷만 안 입었지 거지 옛날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장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지역사회 아까 얘기한 고아 지원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쓰레기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되게 모범적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가장 좀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킹 카운티하고요. 그 그린리버 근처가 산업적으로 아주 뭐가 발달된 게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뭐 이렇게 직업을 가지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웠대요. 가난한 집 자녀들이. 근데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이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성매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이 유달리 많았던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표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FBI에서 분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히치하이커 비슷하게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으면 피해를 덜 당했을 텐데 이 리치웨이 얘기는 나는 밤에 내가 맘만 먹고 나가면 내 표적이 4-5명이 돌아다니는데 너 같으면 안 하겠냐 내가 그 본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연쇄살인범하고 틀린 좀 엽기적인 부분이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치웨이 사건이 교수님 그 테드 번디하고 연결되잖아요.
테드 번디하고. 그래서 그 리치웨이 사건이 한참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FBI 수사관들이 도저히 못 찾겠더래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더 황당한 건 교수님, 여기 벌어져서 하면 되는데 특정 강 근처에서요 4, 50구의 시체가 나오면 이거 경찰 미치고 한장 팔딱 뛸 것 같은데 이거는. 무능하다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FBI 수사관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지금 우리 짐 시대에 잡힌 연쇄사람 중에 최고의 최강 멤버를 찾아가서 걔한테 도대체 이놈이 누군지 좀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놈이 속을 잘 알으니까. 근데 교수님 이 앞에 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기록에 나오는데 무당한 태도 같대요. 영매라고 그래서 미국도요. 네. 이 얘기는 참 그 과학 수사하는 사람들이 하기 꺼리하는 건데 네. 사실은 미국 같은데 큰 수사기관 FBI라든지 이런 데서도 초능력자라고 이야기하죠. 심령수사관이라고 그러죠. 심령수사관, 예, 초능력자를 이용해서 영매 예.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사하는 게 있어요.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적으로. 그게. 예. 예. 그래서 그 FBI에서는 나중에 얘기한 게 진짜 하다 안 돼갖고요. 저기 폴춘 텔러라고 그러잖아요. 미래를 점지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록에 나와요.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범인이 직업이 뭘 것 같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영매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할 건 다 해봤대요. 뭐 기도도 하고 5만 가지 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BI 수사관들이. 왜 이게 수사본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교수님 솔직히 말하세요. 킹 카운티 경찰에서 못했다고 그러면 야 시고 경찰 수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FBI 수사관 조인트 수사 본부까지 합동수사본부까지 만들었는데 못 잡고 막 49가 시체가 주렁주렁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FBI 수사지휘부가 결정을 했대요. 야 정말 방법이 없다.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로 지금 수용돼 있는 연쇄사람 중에 최고의 연쇄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테드 번디예요. 그래서 그 새끼한테 조언을 받은 거야? 네, 그래서 데이비드 레이처트라고 FBI 수사관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직접 테드 번디한테 간 거예요. 가서 야 정말 너한테 미안한데 너랑 똑같은 새끼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거든. 좀 이거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랬대요. 그랬더니 테드 번디가 거기서요 피죽 웃더니 아 내가 필요할 때도 있나 보네 이러고 딱 앉은 거라. 그래서 그게 교수님 뭐 암수살인부터 해갖고 얘 범죄자 만날 때 이렇게 약간 뭐 정보 알려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들의 침묵은 아예 모티브가 됐고요. 그때 테드 번디가 얘기한 게 뭐냐. 첫 번째 얘는 극도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위장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지역에서 문제자들은 킹 카운티에 모든 사람을 다 뒤졌을 텐데 안 나온다면 그치. 거기 사는 놈은 100% 맞을 거고. 예, 범생일 거다 이거지. 극도로 범죄이고 너네가 충격 먹을 사람일 수도 있다. 교사, 목사, 심지어는 그 카운티장 있죠. 군수까지도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찰관까지도. 네, 다 의심해야 된다. 이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는 나랑 똑같을 것이다. 불우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너네 그거 못 뒤지지. 찾아봐야 된다. 모든 사람의 앞에 유년기, 청년기를 다 뒤져봐가지고 뭐 학대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야뇨증부터 있겠죠. 이걸 니네가 뒤질 능력이면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앞의 삶에 대해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 앞의 삶에 대해서 조사할 능력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못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충격적인 건데 얘는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일 거고 와이프를 사랑하는 남편일 것이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기록찬도 되게 고생했는데 FBI에서 이게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대박이 뭐냐면 얘는 잡혀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얘는 나랑 똑같은 놈이니까. 어차피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지. 예. 그러니까 얘가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유죄 협상 거래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49건도 내가 한 걸로 해줄까? 그랬더니 검사가 그랬더니 그러면 형님 깎아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형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게 수사관들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9번째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하는 사진이에요. 가서 이거 내가 맞아. 내가 한 거야. 이래 하나 더 올려. 이래갖고 49건까지 올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그린리버 사건은 내가 이제 우리 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우리 연살인범의 종류 중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힘의 과시형 이제 바로 열고 권력형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심각한 사명감형 있잖아요. 사명형. 얘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버스 타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 타고 가면서 야
저런 애들 그 집 나와가지고 부모 버리고 나와서 성매매하고 사는 쓰레기들이야. 그렇게 저것들은 얘기했대요.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네. 하는 게 계속 어려서부터 주지가 됐잖아요 머릿속에 니찌웨이한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가출한 청소년이나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내가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혼자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엄마로부터 핍박당해서 여자에 대한 증오심. 네. 근데 여자에 대한 증오심 이전에 엄마가 차려입은 아까 화장하고 옷 입은 형태 자체가 성매매 여성들하고 유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습까지도 비슷하고 네. 거기에 동화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버지나 또 이 종교에서도 또 성매매 몸 팔고 매출하는 거 이건 뭐 아주 죄악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 종교의 어떤 원리주의의 복음주의의 영향이 좀 집결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근데 나는 이 니찌웨이 사건 마지막 재판 때 마지막 희생자의 엄마가 와서 네, 얘기해. 네. 니찌웨이는 외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웃이었었다 하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네. 합의해 주는 네. 그 내용도 있죠. 예, 그렇죠? 예, 니찌웨이 예, 그 유명한 재판에서 사건인데. 유족이 용서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있었죠. 하여튼 왠지- 얘는 지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네요. 정신력이죠. 종신형으로 그냥 죽는 날까지 살고 있는 거네요. 예. 죽었다는 기록은 안 나왔으니까 살아있을 겁니다. 리치웨이 사건은 이거는 뭐 범죄를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장르죠. 사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명한 이제 사건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교수님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위키피디아도 해봐야 몇 쪽 안 한 나와 페이지 있어요. 정도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자료 찾는 고생을 좀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뭐냐? 그러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대란 연쇄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그 수사기관 특히 FBI 입장에서는 내상을 입은 상처를 입은 사건이래요. 너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밝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FBI 입장에서는 뭐 형량을 때리긴 때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리치웨이가 사건이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후반까지 터졌잖아요. 이때 또 연쇄살인범의 또 중흥기였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때가 가장 많을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이 많았어요. 예. 제가 경찰 들어와서 막 그 시기인데 82년도 이후에 막 미국이나 일본 네, 심지어는 영국 쪽에서 네. 캐나다 쪽에서도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마 급격히 이 경제 상태라든지 이게 환경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확 뒤바뀌는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또 미디어도 발달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교류도 많아지고. 그린리버 킬러 게리 리치웨이 사건 아주 귀한 자료 우리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염 교수님 준비해 오셔갖고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